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할머니 댁에서 살 때의 기묘한 이야기. 전 엄마 젖을 떼자마자 강원도 할머니 댁에 살았어요. 철하는 눈이 허리까지 내리고 야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오기도 했어요. 산에 가면 그때 그 시절 지에 묻어놓은 곳이 많았고 표시된 곳은 들어가면 안 됐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는 어린아이가 저와 이웃집 세댁의 3남매가 전부인 곳이었죠. 그렇게 작은 마을에도 작은 군부대가 있을 정도로 휴전선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동네 슈퍼에는 계란, 과자, 초코파이, 요구르트를 팔았어요. 아마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가 됐을 거라고 봐요. 이런 제 어린 시절 덕분에 편식 같은 건 꿈에도 못 꿨죠. 가끔 할머니가 해주시는 계란찜이 최고의 반찬이었어요. 이야기는 15년 전 제가 서너 살쯤 됐을 때에서 시작해요. 그날은 이웃집 남매가 늦잠을 자던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고추를 따고 계셨으니 여름인지 가을인지였을 거예요. 마당의 밤나무 고목 밑에서 작은 실뱀을 발견했어요. 겁도 없고 워낙에 고슴도치 산노루 등 작은 산짐승들을 좋아해서 실뱀과도 친해지려 했나봐요. 이리와 이리와 하다가 말을 안 들어서 돌로 쳤습니다. 꼬마의 심술이라기엔 악마 같았죠. 아이가 잔인한 건지 제가 잔인한 건지 그때부터 전 뱀만 보면 돌로 쳤어요. 큰 뱀 작은 뱀 가릴 것 없이. 그 나이 때 제가 생각하기엔 일종의 놀이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가위에 눌리고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어요. 그 가위라는 게 뭔가 보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이불 속으로 빨아들여지는 것 같더니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쥐가 나기 시작해요. 오른발 오른다리에 제가 깨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때마침 할머니가 절 끼워서 제가 다시 잠들 때까지 한없이 그 흙냄새나는 고소한 손으로 다리랑 발을 주물러 주셨죠. 제가 8살이 되면서 저는 경기도로 올라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할머니는 시골에 계시고요. 할머니와 떨어져도 가위는 계속 눌리고 쥐는 계속 났어요.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언니한테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징징거렸지만 언니는 해줄 리가 없었죠. 고작 8살 먹은 꼬맹이가 잠도 못 자고 밤마다 앓는 소리를 내니 할머니 손을 타서 그런다고 결국 할머니가 올라오셨죠. 할머니는 호랑이 띠세요. 그것도 10월 호랑이요. 끼가 넘치셨죠. 그런데 도시로 올라오시니 슬퍼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밤에 가위를 풀어주시고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주물러 주시면서 본인은 잠이 안 오시는지 시골에 반 얘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6.25 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전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여전히 가위랑 쥐가 났고 작은 집 아이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저랑 다시 방을 쓴 지 한 6년 됐을 거예요.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그리고 마취해서 깨어나질 못하셨어요. 전 한 번도 그렇게 가실 거라 생각지도 못했고 공부한답시고 병원에 한 번 안 갔어요. 다시 올 거라 굳게 믿고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 속옷이랑 옷가지를 챙기라고 할 때 할머니가 가장 아끼시는 속옷 신발 외투 그리고 장롱 속에 있는 지갑까지 챙겨서 현관에 두고 학교를 갔다 왔죠. 그날은 수학여행 대비해서 강당에서 조를 짜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절 부르셨고 전 실내화도 갈아 신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꿈이길 바랐어요. 꿈이길 바랐고 거짓말이길 빌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전 개띠예요. 할머니를 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날 제일 사랑해서 날 데리고 갈 거래요. 어른들이 되게 웃기는 소리죠. 난 할머니 손도 못 잡고 할머니 관도 못 받고 할머니 묘소에 들어가는 것도 못 봤어요. 난 보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할머니 보내고 전 힘들게 살았어요. 공부는 포기하고 학교에선 왕따였죠. 가을병 쥐는 더 심해져서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학교에서 잘 때도 쥐는 났어요. 할머니랑 같이 쓰던 그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서 바닥에서 자면 침대 밑 어두운 곳에서 노란 불 2개가 날 똑바로 쳐다보다가 그게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젠 가위가 풀리지도 않아서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면 엄마가 깨웠어요. 넌 왜 이불을 온몸에 돌돌 말고 자냐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피곤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잠을 자고 싶었고 그날따라 딱딱한 바닥이 몸에 배겼어요. 돌침대도 딱딱했지만 그날따라 돌침대에서
그날따라 벽 쪽이 아닌 가운데에서 그날따라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요. 또 어김없이 가위가 눌렸어요. 쥐가 나기 시작했고 전 체념했죠. 그런데 제가 체념하니까 감은 눈앞에 노란 불이 획획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팔다리를 주물러 주셨어요. 할머니하고 부르니까 할머니가 고자라고 아기 다루듯 부르셨어요. 그리고 옛날 일 시작하셨어요. 옷주반 얘기며 전쟁통 얘기 옛날 얘기. 저도 눈을 감고 할머니 있잖아 내가 옛날에 밤나무 밑에 뱀을 하자. 할머니가 알아. 들었어라고 하시고는 잘하며 계속 주물러 주셨죠.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없단 걸 한참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눈을 안 떴을까, 왜 할머니 안 봤을까 하고요.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가위나 쥐 같은 건 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 오락실의 여고생 귀신. 작년 11월 초, 저녁에 심심하기도 해서 밖에 있는 오락실에 갔어. 인형 뽑기를 좋아하니까 인형 뽑기도 좀 하고 꼬인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렀지. 나오려는데 VR 기기가 새로 생겨 있더라. 그래서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들어갔지. 마침 신작 공포 게임이라면서 추천작이 있길래 한번 해봤지. 확실히 신작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VR이라 그런지 되게 생동감이 있더라. 게임 내용은 탈출 게임 3인칭이었는데 시작하면 살인자가 나와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실험대에 눕혀놓고 생체 실험을 하더라. 그 여학생은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고 너무 진짜 같아서 소름까지 돋더라. 여학생은 결국 죽었어.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해서 그냥 정도 포기하고 나왔는데 오락실에서 피비린내 같은 게 나더라. 너무 집중한 탓인가 하고 신경 안 쓰고 일단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근처에서 치과에서 나오는 소리, 바리깡 소리, 그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거야. 뭐지 하고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 오줌 마려운 게 우선이니까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화장실 옆 공간에서 아까 게임에서 본 장면이 그대로 나오더라. 일단 실험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지 모르는지 모른 척하는 건지 내 쪽엔 신경도 안 쓰더라. 근데 게임에서처럼 결국 내 앞에서 피를 튀기면서 죽더라. 난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나왔지. 한참 뛰었을까 일단 사람 많고 밝은 쪽으로 갔어. 안심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너 때문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깜짝 놀라서 소리가 들리는 쪽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더 무섭잖아. 그래서 빨리 내가 사는 아파트로 뛰어갔지. 뛰어가면서도 너 때문이야. 억울해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일단 아파트에 도착하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소리가 멈추더라. 그래서 한숨 돌렸어. 엘리베이터에 보면 거울이 있잖아. 거울을 보는데 내가 땀에 젖어 있더라. 근데 엘리베이터 거울 보면 양옆에 있어서 무한으로 보이잖아. 좀 멀리서부터 뭔가가 보여서 거울에 뭐가 묻어있나 하고 있는데 점차 다가오더라. 그리고 아까 들렸던 소리가 계속 울려 떨고 있는데 내 거울 앞으로 아까 살해당했던 여학생이 눈앞에 나타나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너 때문에 죽었어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고 말았어. 다음날 친구들이랑 그 오락실 다시 가봤는데 VR은 있지도 않고 오락실 안에 화장실 자체가 없더라. 아직도 그 일이 머릿속에 잊히지 않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 과연 내가 잘못 본 걸까? 세 번째 이야기, 병원 괴담. 고등학생 때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때인데 어느 날인가 링거를 오래 꽂으면 아파서 다른 팔에 교체를 해주는데 그날따라 바쁜지 약 다 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바쁘다니까 기다렸어. 그리고 자기 직전 밤에 드디어 간호사가 오더니 링거를 교체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신입 간호사가 혼자 와서 교체해줘서 불안했는데 간호사니까 믿었거든. 근데 원래 왼팔을 꽂고 있어서 오른팔을 꽂는데 잘못 꽂아서 몇 번을 시도하다 어쩔 수 없이 꽂았었던 왼팔의 위치만 바꿔서 다시 꽂고 잠이 들었어. 근데 새벽에 약이 떨어졌는지 잘 들어가는지 간호사가 와서 확인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자는 도중에 간호사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길래 일어났는데 앉으니까 너무 띵한 거야. 간호사가 놀라서 링거 빼주고 앉아있으라 했는데 어지럽고 몸이 너무 찝찝해서
일찍 일어난 김에 씻어야겠다는 마음에 병실을 나와 샤워실이 있는 밑층으로 내려갔지. 근데 데스크에서 앉아 계시는 누나들이 하나같이 나를 보고 놀라 뛰어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길래 뭔가 하고 보니 옷에 피가 묻어 있더라. 그래서 나도 놀라서 화장실로 뛰쳐가서 거울을 확인하는데 뒤칠갑을 하고 서 있더라. 내가 자면서 아프고 불편한 팔 때문에 뒤척였는지 예인거가 반쯤 빠져버려서 피가 줄줄 새어 나와서 머리끝부터 하반신까지 피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 나는 인사한답시고 어지러워도 데스크 간호사 누나들한테 활짝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네 번째 이야기, 허수아비. 할머니 댁이 진짜 완전히 시골입니다. 할머니 댁이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300m쯤 가야 있을 정도고 다른 집도 서로 그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게는 당연히 없고 차 타고 20분을 달려야 시내에 농협이 있는 동해 쪽에 있는 깡촌 시골 동네입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거니와 시설이 노후되어서 불빛도 약한 곳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명절이면 자주 가던 할머니 댁이라 크게 무서워하진 않았고 오히려 그 차분한 어둠에 마음이 편해질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불빛이 거의 없으니 밤하늘의 별은 진짜 엄청나게 보였습니다. 저는 별똥별이 뉴스에서 관측 예보가 나와야지만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주변 불빛도 적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오면 의뢰하던 것처럼 저와 동생은 할머니 댁 처마 아래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봐왔던 토라 할머니 댁에 오면 자주 하는 별 구경이었죠. 한참 하늘만 보다가 동생은 질렸는지 핸드폰하고 저는 목이 아파서 목을 돌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도수체조에 나오는 그런 목 돌리기 스트레칭이요. 정신줄 놓고 헤드뱅잉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간접 시야에 흰색 뭔가가 보여서 고개 돌리는 걸 멈추고 흰색이 있는 곳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뭔가 희끄모레한 게 달빛에 반사되어 펄럭이고 있었죠. 깃발처럼 펄럭거리는 건 아니라 뭔가 위화감이 심했습니다. 거리는 한 20m.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동생에게 야 저게 뭐냐? 라고 질문을 했으나 핸드폰 하던 동생은 어둠 속에 있는 그게 잘 안 보이는지 뭘 말하는 거냐며 연신 되물었고 저는 계속해서 저기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동생도 어둠에 적응이 됐는지 유심히 보더니 흰색 펄럭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길래 맞는다고 한 뒤 뭐 같아 보이냐고 귀신 아니냐고 장난삼아 물어봤습니다. 저는 귀신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고 동생은 귀신 그딴 거 전혀 안 무서워하지 않는 애라 그딴 게 어딨냐며 오히려 무안을 줬습니다. 저도 당연히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죠. 에이 뭐 허수아비겠지. 동생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뭔가 뼈대가 있고 그 뼈대 주변만 펄럭이는 게 허수아비 같았어요. 저도 그제야 그곳에서 신경을 끄고 나머지 별 구경을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흰색 물체가 있는 곳을 봤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펄럭이고 있어 허수아비라고 확신한 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 기지개를 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본 허수아비가 생각나서 허수아비 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논도밭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심은 땅이었습니다. 경작도 안 해놓았으니 허수아비를 세울 일도 없었던 땅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께 여쭤보니 누가 농한기에 허수아비를 세우냐면서 할머니 웃으시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아직도 그날같이 본 그 펄럭이는 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5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실화 괴담. 옛날에 우리 집은 많이 힘들었었다. 엄마가 그 당시에 자궁 쪽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자궁 척추를 받으셨거든.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되게 비싼 수술이었다나 봐. 그래서 우리 집은 아빠 엄마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들어갔던 아파트도 전세로 돌린 다음 엄청 작은 시골에 와서 살았어. 우리 엄마네 고모 할머님이 사시는 동네였는데 진짜 작았거든. 그때 우리 동네 앞에 무슨 동 그런 게 붙은 게 아니라 무슨 시였는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 김포시에 속한 곳이었는데 확실한 건 애기봉 근처야. 지금은 그 근처가 굉장히 발달됐다는데 옛날엔 진짜 산이랑 사람들 사는 집 대문 뚜문 있고
다밭이랑 산 그리고 산 그리고 산밖에 없었어. 그냥 촌동네니.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거 되게 미안해 하셨는데 솔직히 난 그때 초저학년이라서 그냥 무지무지 즐겁고 신났던 거밖에 생각 안 나. 개구리도 많고 잠자리도 많고 하여튼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자연물이 너무 많아서 난 진짜 좋았거든. 하여튼 산밖에 없는 이 동네에 살면서 아빠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었대. 이 시골 촌동네에 일이 있을 리는 없고 아빠는 맨날 바깥 읍내 쪽으로 나가서 김포 쪽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짓는 일을 하셨던 걸로 알아. 항상 새벽에 가셔서 저녁에 오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밤에 나가서 새벽에 오신 적도 있고 그랬거든. 그날은 일하고 집으로 들어올 때의 시간이 새벽에 오시는 날이었다고 해. 새벽 즈음에 완전 새벽은 아니고 하늘은 살짝 어두운 기가 가셨는데 깜깜한 그런 느낌이었대나. 김포 쪽에서 깡촌인 우리 집까지 오면서 여러 우비나리를 지나치는데 우리 아빠가 시골 논길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운전하고 계셨대.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 어두운 밤의 소쿠리 같은 걸 머리에 지고 걷고 계시더래.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빵 하니까 할머니도 놀랐는지 아이고 깜짝아 하면서 화를 내셨다는 거야. 아빠가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어르신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빵 했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처음엔 막 신경질 내다가 어유 괜찮아 이랬대. 솔직히 근데 어르신들이 잠이 없어도 그 시간엔 안 돌아다닐 법한데 참 신기한 어르신이다 하고 아빠는 생각했었나 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새벽에 저런 걸 찌고 걸으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했대. 그래서 아빠가 어르신 제가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태워드릴까요? 라고 했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그럼 고맙지 하고 넙죽 타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랑 아빠는 차를 타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면서 이거저거 얘기했대. 아내가 수술을 해서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딸이 하나 있고 뭐 등등. 딸은 몇 살이고 제가 하는 일은 뭐고 그런 거 말이야. 할머니가 응응 그랬구나 하면서 아빠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나 봐. 그러면서 할머니가 데려다 달라는 곳으로 가는데 고장도로처럼 길이 터져 있지는 않고 그냥 산 쪽에 난 아스팔트 막 부은 거 같은 그런 평평한 길들을 가리키면서 할머니가 우리 집은 저쪽으로 가야 갈 수 있어라고 했대. 그래서 아빠가 네. 저쪽이면 산 안쪽인데 그쪽 사세요? 그쪽이야. 그쪽 조금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할머니가 가자는 대로 가는데 점점 길이 꼬불거리고 평평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그냥 아스팔트 부은 그런 길 있잖아. 그래서 좀 많이 덜컹거리고 그랬대. 그리고 할머니는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조금 아니었던 거지. 할머니 이 길은 맞아요? 이 길은요? 하고 물어보는데 할머니는 계속 맞는다고 그러지. 태워다 준다고 했으니까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지.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하잔대로 차를 몰아서 산속으로 갔대. 산길은 언젠가 끊어지기 마련인데 꾸불텅꾸불텅 잘도 길이 있다더라. 까뭇까뭇한 숲속 밤길을 달리니까 저기 멀리서 뭔가 집 같은 그림자가 있고 불빛이 보였대. 할머니 저기에요. 하고 할머니한테 아빠가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반갑게 말하면서 응 맞아 저 집이야 라고 했다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는 그럼 이제 이쯤에서 내려줘 했다더라. 그래서 아빠가 예 그럼 여기서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내려드렸대. 그런데 내리는데 할머니가 갈 때 조심해서 가고 여기까지 데려다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계속 고맙다고 하더래. 그래서 아빠는 알겠다고 괜찮다고 하고 할머니 내리고 나서 후진한 다음 차를 돌려서 길을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엄청나게 더 지저분하고 꾸불꾸불해졌더래. 할머니랑 올 때는 그래도 꾸불꾸불하긴 해도 어째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진짜 숲밖에 안 보이고 꼬불거리기만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를 데려다 줄 때보다 한참 오래 걸렸다더라고. 그래서 산을 다 나와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대. 그러고 나서 아빠가 나중에 조금 일찍 퇴근하시던 날에 그 할머니를 만났던 그 동네 그 길을 다시 지나갔대. 그 할머니 산속 쪽에 사셨지 하고 아스팔트가 대충 발라져 있던 길이 있는 그 산을 생각하면서 산들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갔다 나봐. 근데 물론 대충 봐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아스팔트 발라진 길이 있는 그 산은 안 보였다더라고. 아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어쩐지 자꾸 신경은 쓰여서 가끔 퇴근길 때마다 그런 산을 찾으려고 매번 보긴 하셨나봐. 그래도 계속 그런 산은 못 본 거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논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혹시 저기 저 산 쪽에 길이 난 데가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저 산에 살긴 누가 살아. 저 산에 정각이나 그런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산이야 산. 내가 이 동네에 한참 살았어도 저긴 그냥 산이라 길도 없다니까 라고 말씀하셨대. 아빠가 원래 그런 거 오랫동안 맘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기도 되게 깨름칙했는지 엄마한테 잠들기 전에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하고 계속 얘기했다더라. 나도 아직까지 생각나는데 그 할머니가 사람인지 귀신인진 모르지만 나쁜 할머니는 아니었겠지. 어디서 들은 건데. 가끔씩 저 손길 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가는 귀신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 할머니도 그런 분들 중 하나셨을까? 6번째 이야기. 폐가에서 시체를 찾던 이야기. 난 군대를 의무소방으로 복역했는데 솔직히 꿀 빤다는 이야기 듣고 지원한 거 사실이다. 가보니 스카이 애들이 아주 겁나 많이 왔던데 어쨌든 합격했고 의방으로 군대 갔다. 의방이 뭐냐고 그런 것도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쉽게 설명하자면 의무경찰이 경찰서에서 복역하는 현역 군인이라면 의무소방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다. 편하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군대는 어디든 단점이 많은 곳이다. 의방이 가지는 단점들 중 한 가지는 바로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목격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쓸까 말까 고민했었다. 혹시라도 보안 문제라고 잡혀가는 건 아닌가 해서. 그래서 내가 근무했던 지역이랑 소방서에 관한 정보는 전부 빼버리고 글을 쓸 것이다. 때는 내가 상방상병을 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 내 업무는 낮에는 내근 행정 업무 비스름한 일이었고 밤에는 인력이 부족할 때만 구급차에 타는 거였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가시고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한 달에 반절 정도는 구급차 탔던 것 같다. 소방관들 인력 진짜 부족하다. 내가 있던 소방파출소는 양호에서 한 팀에 7명이었다. 구급차에 3명 타고 소방펌프차에 3명 타고 물탱크차에 1명 타면 끝이다. 그래서 한 개의 파출소가 불을 끌 수가 없어서 화재 현장 가면 주변 파출소 3, 4개는 동시에 출동 명령 떨어진다. 그래야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아무튼 각설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니. 나도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느라 피곤한데 야간 구급 뛰라니 짜증은 나으나 어쩌겠나.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밤에 내내 출동이 없었는데 한 9시쯤에 출동이 걸렸다. 출동벨이 울렸고 신고용지가 나오는 컴퓨터에를 확인했다. 신고용지가 자동으로 출력됐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면서 구급차로 달려갔다. 내용은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자살 사건은 한 달에 뻥 안 치고 10건 이상은 본다. 자살 시도자는 많은데 죽은 사람은 적다. 그래도 한 달에 평균 1명은 자살로 죽었던 것 같다. 아무튼 신고용지 확인하면서 구급차로 뛰어들어갔다. 구급 출동 시에 차 타고 가면서 하는 일은 신고자랑 통화를 해서 환자 상태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알려주는 건데 이날 신고자는 전화를 안 받았다. 구급 반장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투덜거리면서 가고 있는 중에 무전기에서 구조대도 같이 보낸다고 연락이 들어왔다. 원래 내가 근무하던 곳은 도심 지역이었는데 이 사건은 교회 쪽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쪽 관할서가 출동 나가서 우리가 대신 갔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시골 마을이었다. 가로등들도 몇 개 없어서 캄캄했다. 이제 자살했다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다. 신고지에 적혀있는 집을 찾아내야 하는데 신고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 알 수가 있나. 구조대도 마침 도착했다. 그래서 서로 다 흩어져서 그 집을 찾자고 마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하도 소란스러우니까 할아버지 2분이 집 밖으로 나오셨다. 무슨 일이요? 라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예, 어르신. 지금 이 집 주소를 찾아야 하는데 못 찾겠습니다. 라고 구조대 반장이 말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아,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구조대 반장이 플래시로 신고지를 비추고 있었고 할아버지 2분이 신고지를 보시더니
엄청 놀라신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동시에 말씀하시더라. 여기 사람 안 살아. 이 집 빈집인데. 구조대랑 우리 구급대랑 무서웠나. 이 말 듣고 순간적으로 말이 없어졌다. 진짜 3초간 정적해졌는데 그 정적을 깨고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그 집 찾았습니다. 그런데 빈집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정적을 깬 무전기 소리도 소름 돋았다. 어쨌든 할아버지 두 분한테 그 집 위치를 알아내서 그 집으로 갔다. 진짜 기와집으로 된 폐가였는데 마당은 진짜 넓었다. 방도 여러 칸 있었다. 넓어 보이니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서 찾아보자고 했다. 가로등도 그 집 주변에서 한 개 빼고는 다 꺼져 있고 밤이라서 졸라 캄캄했는데 플래시 들고 다니면서 시체를 찾아야 했다. 상상이나 가나? 폐가의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무서울 판에 시체를 찾아다녀야 했다. 아무튼 일단 흩어져서 찾아다녔다. 구조대 반장이 나더러 넌 저 방 들어가라고 난 이 방 들어갈 거라고 해서 지시한 방으로 들어갔다. 창호지가 다 찢어지다 못해 너덜거리는 흔적만 남은 문을 열고 플래시를 켜고 캄캄한 방 안을 뒤지는데 어서 전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플래시를 이곳저곳 비추면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에 거미줄도 있고 버려진 물건들도 보였는데 시체는 없었다. 이 방 저 방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방 안에는 없었다. 그 집 뒤편에 있던 대나무 숲에도 없었고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도 없었고 심지어 푸세식이던 화장실 바닥 쪽도 비추어 봤으나 거기에도 시체는 없었다. 근데 마당에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거길 조사하려고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기분 나쁘게 삐거덕 소리를 내고 열렸다. 그리고 플래시를 비추려고 했는데 헛간 안에서 어떤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두 눈이 날 쳐다보고 있다. 겁나 빠르게 내 쪽으로 왔는데 고양이였다. 진짜 겁나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다.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플래시 비춰보는데 역시 그곳에도 시체는 없었다. 서로 마당에 모여서 찾았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못 찾았다고 한다. 이때 보니까 어느새 경찰들도 와 있더라고. 아무튼 한 번만 더 찾아보자고 해서 다시 들어갔다. 내가 안 들어가 본 방으로 들어갔는데 웬 장롱 같은 게 있었다. 왜 그 있잖아 옛날 사극에서 나오고 할머니 댁 가보면 어른 허리 정도 높이인데 옷이나 이불 보관하는 옷장 같은 거. 그게 있었고 그 위에 이불도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냥 먼지가 엄청 쌓인 그 이불들이랑 옷장이 플래시에 비치니 그 모습도 무서워 보였다. 혹시나 이불에 시체가 들어있나 해서 이불을 걷어내고 있었는데 이불을 치우던 중에 방 안에 아주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고 보니까 거기도 좀 공간이 있더라고. 어린 시절 할머니 댁 가면 대청이라고 부르던가 그런 공간 같았다. 왠지 느낌이 와서 거기를 플래시를 들고 들어갔다. 문이 작으니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지. 들어가면서 플래시를 떨구었는데 플래시를 잡는 것보다 방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나서 허리를 펴려고 했다. 캄캄해서 보이지는 않고 허리를 확 펴다가 천장이 낮아서 머리 찍는 건 아닌가 해서 허리를 천천히 펴는데 생각보다 천장이 높았다. 그래서 그냥 서보니까 머리가 천장에 안 닿았다. 그래서 플래시를 주워서 내 머리 쪽 천장을 비춰봤는데 다른 방만큼이나 높더라고. 근데 천장을 비추면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이상한 게 있었는데 사람 손 같았다. 시체를 많이 봐서 시체를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폐가 안에 나 혼자 있고 캄캄한 밤에 시체랑 단둘이 있다니까 겁나 무서웠다. 생각해봐 천장 쪽을 비추다가 사람 손이 보였다는 건 사람이 공중에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는 거겠어? 목매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쪽을 확 비추기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천천히 아래쪽부터 비추었는데 사람 발이 보였다. 발견하고 찾았다고 바로 무전기 때렸다. 이만하면 사람들이 안 놀랐냐고 안 넘어졌냐고 하는데 목매단 시체를 그 전에 여러 번 본 터라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나자빠질 정도는 아니었다. 구조대 구급대 경찰들이 방 안으로 왔고 작은 문이 어서 몇몇 분들만 들어가신 경찰 두 분은 다 들어가셨고 경찰이 놀라서 아 하고 소리 지르시는데 겁나 웃겼다. 목매단 시체 봤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사람 여가 진짜 그렇게 많이 나오냐는 질문이었어.
그게 케바케라고 하는데 나는 혀가 그렇게 길게 나온 사람은 못 봤다. 내가 본 시체들은 전부 그냥 목을 매달고 있었지. 일반 사람들이랑 같았다. 그리고 또 질문하는 게 사람 시체 눈을 보면 너무 무서워서 정신치료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시체 눈 여러 번 봤으나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과장된 거라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구급차에는 죽은 사람을 싣지 않는 게 원칙이다. 경찰에게 전부 인계하고 다시 귀소했다. 시체 찾느라 정신 팔려서 의심도 못했었는데 차 타고 오니까 생각이 났다. 왜 그 사람은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그 캄캄한 밤에 폐가에서 자살했을까? 신고자는 그 시간에 사람도 안 사는 폐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 신고자가 자살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게 난 시체를 보면 그 당시의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두어 시간 정도 된 시체였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었으니 신고자가 사망자랑 일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신고자는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경찰들이 다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살인사건 나면 전부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살인사건은 많고 대부분 사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나도 사람 죽은 거 여러 번 봤고 살인사건도 몇 번 봤었는데 뉴스에 나온 건 딱 하나밖에 못 봤었다. 이 사건은 뉴스에 안 나왔었다. 7번째 이야기, 어떤 고등학교 기숙사 괴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기숙사에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 다른 방에 2~3명 정도는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 크리스마스 보낸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기숙사에는 나만 남아있게 됐지. 조금은 무섭단 생각이 들었지만 별일 있겠어? 하고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어. 참고로 기숙사 구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 앞으로 책상과 2층 침대가 각각 2개씩 놓여있는 구조였어. 한참 씻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 근데 기숙사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잘못 들은 줄 알고 계속 씻었어. 잠시 후에 누가 또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들기길래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냥 친구가 와서 장난치나 보다 하고 계속 씻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거야. 괜히 겁이 나서 큰 소리로 와 누구야? 하고 소리를 쳤지. 역시나 답은 없고. 근데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속으로 괜찮아, 괜찮아를 되뇌며 얼른 씻고 나가자는 생각밖에 안 드는 순간 이번에는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야. 나는 진짜 비누거품이고 뭐고 화장실에서 뛰쳐나와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걸치고 기숙사 출입문으로 무작정 내달렸어. 평소엔 가깝게만 느껴지던 계단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그 이후로 나는 절대 기숙사에 혼자 있지 않아.